사실 이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딱 뭔가 묶을 수 있는 게 되게 애매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이 사실 되게 가공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국민들은 사실 거부감이 조금 있습니다.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좀 싫은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도 이미 중국이 너무나 많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싫어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한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 나라가 성장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거든요, 사실.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송태진입니다. 사실 이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딱 뭔가 묶을 수 있는 게 되게 애매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이 사실 되게 가공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프리카라는 말은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북부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을 칭하는 말이었는데 이제 그 말이 점점 확대돼서 대륙 전체를 지금 아프리카라는 대륙으로 이름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라는 대륙 안에 UN 기준으로 나라가 54개국이 있고 또 민족 집단이 한 3천여 민족 집단이 있고 그리고 2,1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 덥다 이런 말씀 쉽게 하는데 아프리카 안에 기후대가 13가지가 있어요. 더운 데부터 추운 데까지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덥다라는 말 하는 것도 사실 아주 일부 지방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흑인만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프리카에 산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외부에서 아프리카라고 부르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린 아프리카 사람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이 없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만들어진 정체성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동북아프리카에 케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나라인데 이 케냐라는 나라의 말뜻도 되게 웃긴 게 이 케냐 나라 중앙에 키리냐가라는 산이 있는데 킬리만자로 다음으로 높은 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산의 이름을 영국 사람들이 와서 저 산 이름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현지인들은 키리냐가라고 했는데 요걸 잘못 알아듣고 케냐라고 해서 이 동네는 케냐 지방이야 라고 하는데 이제 비롯된 거예요. 케냐가 독립할 때까지도 케냐 사람들은 케냐라는 말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 전통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못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외부에 의해서 가공되고 만들어진 그런 정체성이 아프리카엔 꽤나 많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필터링 된 걸 보다 보니까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 네, 아프리카 전체 넓이가 3천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 거의 뭐 300배 정도 되는 엄청 넓은 땅인데요. 그 넓은 땅 안에 정말 다양한 기후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3가지 기후대가 있는데 사막도 있고 정글도 있고 막 열대 우림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산악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인구가 많은 지역은 해안 지방에 인구가 많이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교통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내륙 교통이 잘 발달이 안 됐다 보니까 해안 지방에 많이 살고 있고 또 예전부터 이런 해안 지방의 도시 같은 게 그 서구 식민지대 때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해안 지방 중심으로 발달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동부나 남부 지역 같은 곳엔 산지가 높습니다. 이런 고산지대는 기후가 좋기 때문에 거기도 예전부터 많이 사람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인구가 1억이 넘고 중앙에 있는 이런 그 북부 쪽에 있는 사하라 사막 엄청나게 넓은데 사하라 사막 면적만 94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본토가 이 안에 쏙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넓이입니다.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적당히 이제 이렇게가 동부다 이렇게가 서부다 하는데 사실 이게 맨날 바뀌어요 나라가. 그래서 동북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이렇게 뭐 나라들을 나누는데 이게 뭐 칼같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카메룬이 서부에 들어갈 때도 있고 중앙에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때 분류한 사람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뭐 그래도 대충 나눠 보자면 동북아프리카 지역은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이런 그래도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있고 이쪽은 기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후도 좋고 사람 살기도 좋고 또
동물의 왕국 되게 유명하죠. 그런 걸로 동물들도 많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 또 우리나라하고 인천이랑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 직항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교통도 좋다 보니까 관광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가깝습니다. 실제로 거리로 따져도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는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 문화권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평화로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서부 지역은 나이지리아나 우리 월드컵 때 같이 축구했었던 가나, 또 토고, 이런 나라들이 서부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이쪽 지역은 유럽에서 생각할 때 더운 아프리카 하는 곳이 이쪽 이미지가 많습니다. 여기가 왜 그렇게 유럽 사람들한테 알려졌냐면, 실제로 좀 덥기도 덥고요. 유럽에서 바다를 끼고 내려올 때 먼저 만나는 곳이 서부 아프리카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북부 사막 지역을 일단 넘어서고 이쪽 서부 아프리카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동부보다 많이 덥습니다. 더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가보면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야 워낙 쾌적한 데 살다 와서 무지무지 덥게 느끼긴 한데, 한국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견딜만한 지역이었다, 제 경험으로. 이쪽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많이 있어서 프랑스어 문화권이 좀 많이 있고요. 또 북부의 사하라 사막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쪽은 좀 정세가 불안정한 곳이 많습니다. 또 종교 간의 갈등이 있는 곳도 많고요. 이제 북부의 이슬람, 남부의 기독교가 만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서 종교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덜 발달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가 사실 이런 뭐 NGO 활동이나 뭐 이런 구호단체 같은 거 할 때 사실 되게 어려운 곳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남부 아프리카는 뭐 이름부터 남부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그리고 잠비아, 보츠와나,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남부 아프리카는 특이하게 예전 한 300년 전부터 유럽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사람들이 이쪽을 아예 미국처럼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남아공에. 그렇게 해서 유럽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넘어와서 개척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오랫동안 다들 아시다시피 인종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남부아프리카 지역을 가보면 굉장히 동부나 서부에 비해서 정돈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후도 굉장히 좋고, 레소토 같은 나라에는 스키장도 있습니다. 고산지대고 날씨가 서늘하고 하다 보니까 유명하고요. 또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자원 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지역은 열대 우림 지대가 많이 있어요.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강이라는 엄청 큰 강이 있고, 그 강에 이제 수역대에 콩고 분지 안에 이제 나무들이 꽉꽉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이 어렵고, 또 사람들이 살기도 어려운 편이기도 해요. 더위도 더위가 있고. 근데 그 안에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이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곳은 뭐 정말 이렇게 자원이 많아도 되나 한 나라에 싶을 정도로 많이 있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원을 노리는 외세나 또 이런 독재자들이 많이 생겨서 나라가 좀 순환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벨기에 식민지 이때부터 너무나 끔찍한 수탈을 많이 당해왔고, 지금도 그런 외세의 간섭 같은 게 심한 지역이에요. 그렇게 자원도 많지만 또 한편으론 이렇게 외세의 간섭이나 또 경제 발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곳이 중앙아프리카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에 대해 전달받는 뭐 이미지는 보통 구호단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아니면은 뭐 뉴스의 국제면, 이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곳에서 주는 이미지는 목적성이 있죠. 구호단체에서는 모금을 해야 되고, 이런 뉴스에서는 조회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피골이 상접해서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고, 막 파리가 눈이랑 입에 막 붙어 있고, 그런 막 끔찍한 사진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흘러가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사랑의 빵 동전 많이 넣었었어요. 아무튼 그런 이미지 되게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나마 좀 많이 순화됐죠.
그 이미지를 현지인들에게 보여주면 아주 즐겁을 합니다. 가장 싫어요. 이런 거 사진 어디서 찍었냐, 나 이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다. 당연하죠.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이유가 뭐냐,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고 사람들이 눈길을 가게 하고 좀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런 모금을 하거나 조회수를 늘리거나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는 건데, 주로 안 좋은 쪽의 이미지가 사용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프리카 이미지도 이제 그런 쪽의 이미지가 많이 생기는 거죠.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긍정적인 거, 뭐 부정적인 거 한 반반이 있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받아들이기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호단체에 등장하는 그런 사례들은 아프리카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집 애들 찾아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도움을 주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라고 이해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이어지면, 쌓여지면 현지인들을 만났을 때 굉장한 신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동등한 높이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아유 너 불쌍해, 아이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먹지도 못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자기는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맨날 막 불쌍하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가 안 되고, 너는 나보다 좀 낮은 열등한 위치에 있어, 이런 식의 이해관계가 되다 보니까 대화가 어렵죠. 네. 아프리카에 산유국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나 뭐 가봉이나 앙골라, 이런 곳들은 석유로 그 나라가 움직인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석유가 나오고 있고요. 또 모잠비크에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정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는 자원들이 전략 핵심 광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방향이 되게 강해지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통해서 이런 AI 관련된 그러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뭐 배터리나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전기 관련된, 전압 관련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원들이 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가 않아요. 일부 국가에만 있거나 굉장히 어느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거나 그런 식으로 몰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전략 핵심 광물들을 선점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광물들을 얻지 못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 핵심 광물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전략 핵심 광물을 선정해서 이 광물을 얻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니켈이나 리튬, 코발트, 망간, 흑연, 뭐 이런 여러 광물들이 있는데,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에 전체 매장량의 한 50% 정도가 있다고 하고, 현재 생산하는 양은 거의 70%, 세계 1위죠. 무조건 1위죠. 엄청나게 코발트가 콩고 민주공화국에 생산되고 있고, 이제 뭐 망간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의 매장량 1위, 또 가봉 같은 곳에도 많이 있고, 흑연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현재 생산량이 세계 9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 합쳤을 때. 그리고 굉장히 귀한 자원인데 백금족은 남아공에서 또 압도적으로 1위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니켈이나 리튬이나 크롬, 뭐 구리 같은 것들이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것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자원을 통해서 번 돈으로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사용되면 좋은데, 이 자원으로 벌어들인 돈이 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뭐 일부 정치가들을 위한 쪽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이것으로 제대로 산업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자꾸 뭐 헛발질 한다거나, 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 인구에 필요한 일자리를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쪽의 발전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국가 발전에 대해서는 요번에 2024년 올해죠.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런 에스몰루,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분이 아주 명쾌한 그런 이론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포용적인 경제 정치 제도와
또 착취적인 경제 정치 제도에 대한 비교를 이 두 분이 진행을 하셨는데, 포용적인 정치 제도나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착취적인 경제 제도나 착취적인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고 그걸로 인한 합당한 대가가 지불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더 빨리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 성장시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길을 다른 나라들도 걷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을 롤모델로 이러한 정치 제도나 경제 제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런 에스몰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저서 아주 명저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의 GDP 성장률이 대부분 세계 평균보다 되게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24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20개 나라 중에 11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그런 나라들은 니제르가 11.2%, 세네갈이 8.2%, 리비아가 7.9%, 루안다가 7.2%,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작점이 너무 낮아요. 시작점이 너무 낮다 보니까 빠르게 성장하긴 하는데 이게 눈으로 딱 체감은 잘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계속 이런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어느 순간 엄청나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한국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60년대나 70년대나 비슷해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외국에서 볼 때는. 하지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넘어서면서 확 하고 올라가고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콱 하고 터졌는데, 아프리카 국가들도 지금은 사실 세계 GDP 순위를 매겨보면 하위권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에 출발점이 뒤에 있다 보니 그런 건데요. 이게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계속 발전하다 보면 이게 뒤집어질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경제 발전에서 우리가 되게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프리카 중산층의 성장.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면 내가 번 수입으로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살고 그러면서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중산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프리카에. 그런 중산층을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일컫기도 해요. 이분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니까 그걸로 되게 왕성하게 소비 활동을 합니다. 가장 먼저 구입하는 게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이제 교통수단,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자동차 이런 것들 사고, 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집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출한 이외에 이런 남는 돈을 굉장히 왕성하게 소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코카콜라나 유니레버나 이런 곳들은 진작부터 들어와서 물건을 열심히 팔고 있고, 또 이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지금부터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라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팔리고, 또 한국 현대차나 삼성 핸드폰이나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프리카 인구가 14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노동 가능 인구가 한 5억 명 이상이다. 그리고 중산층 인구가 3억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이 속도는 계속해서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중산층은 지난 30년 동안 3배가 증가하여 3억 명 정도 되었습니다. 빈곤층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지금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발전 상황을 보면은 사실 전 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워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수도나 아니면 항구 같은 도시 중심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보시면 케냐 나이로비나 남아공에 있는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이런 곳은 정말 아주 잘 멋진 도시고요.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같은 경우도 인구 1000만이 넘는 엄청 큰 도시예요. 그런 식으로 도시들이 이제 먼저 발전이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흙집 짓고 그건 아닙니다. 예, 나라가 일단은 그런 수도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 또 소비되는 것들이 나라 경제를 이끌면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현재까지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고, 농업을 잘 성공적으로 하면 좋은데 잘 못하고 있어요. 땅은 되게 넓은데 기후 조건도, 우리나라 분들은 기후가 안 좋아서 농업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기후가 좋은 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농사 기술이나 이런 비료 생산 같은 게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잘 농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어쨌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 쪽으로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 엄청난 첨단 기술을 가진 제조업은 아직 무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나라에 필요한 뭐 식품이나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요. 경공업이죠. 경공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그래도 나라들이 투자를 해서 경공업 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관광업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케냐 같은 경우도 관광 수입이 전체 GDP의 10% 정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광 대국으로 유명한 곳이 또 뭐 탄자니아나 뭐 남아공도 관광 많이 가고, 또 나미비아도 우리나라에 되게 잘 알려져 있죠. 뭐 그런 곳들. 아무래도 이런 동물들이나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의 관광으로 유명하고, 또 진짜 멋진 자연 환경들이 있어요. 잠비아나 보츠와나의 이런 빅토리아 폭포 같은 것도 정말 멋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국에 나간 아프리카 사람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뭐 독일로 광부 간호사 파견하고, 여기 아프리카 뭐 케냐 같은 데서도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미국에 있는 우리 고모가 어쩌고 저쩌고 뭐 영국에 있는 우리 삼촌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런 친척들 중에 뭐 한 명, 한두 명은 외국에 나가 있더라. 그들이 보내주는 돈이 꽤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커피나 카카오 같이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 농산물들이 있어요. 케냐 커피나 뭐 에티오피아 커피나 되게 유명하고, 또 가나 초콜릿 되게 유명하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커피는 케냐에서 가장 큰 농업 생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케냐 같은 경우에는 차 농업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차, 홍차 같은 거. 그 다음이 커피예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커피 키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커피 나무 관리하는 거나 이제 농약 치는 거나 수확도 손이 되게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농민들이 커피보다 다른 농산물 키우는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뭐 아보카도나 뭐 파인애플 뭐 이런 거 키우는 거 더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농업이 되게 다양하게 수출 중심형으로 변화하는 면도 있고, 지금 아프리카의 농업의 비중이 크다는 건 뭐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이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농업이 좀 큽니다. 옥수수나 밀이나 이런 농업들이 굉장히 크고, 수출용 농업은 이제 예전에 플랜테이션 했던 그 영향으로 되게 많이 되어지고 있기는 하죠. 6월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48개 국가에서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해서 이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너무 좀 감동받았습니다. 솔직히 아프리카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할 수가 있구나 싶었거든요.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 정도로 올랐구나. 왜냐면 글로벌 중추 국가를 노리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초강대국인 미국이나 뭐 러시아, 뭐 중국 이런 곳은 뭐 물론이고, 뭐 일본이나 뭐 인도나 또 이태리나 뭐 여러 글로벌 중추 국가를 노리는 그런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대열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가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48개국이 참석한 건 굉장히 많이 참석한 거예요. 7개 나라에서 참석을 안 했는데, 그 7개의 나라는 그 당시에 쿠데타나 이런 내전이나 아니면 나라에 좀 심각한 일들이 있어서 못 온 거고, 그 외에 정상적인 나라는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많은 나라에서 오신 귀빈들이 한국과 가까워지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역시나 자원을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그 위에 있는 권력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부와 또 아프리카에 있는 정부나 대통령과 이런 고위직과 한번 터 놓는 거죠. 터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15억의 인구,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젊은이들, 그들이 나중에 미래의 소비 시장이 될 텐데 그들과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외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북 문제가 유엔이나 다른 여러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엔에서 가지고 있는 표가 50표가 넘기 때문에 전체 표의 거의 4분의 1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될 수가 있을 정도의 큰 표기 때문에 이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엄청 중요해요. 만약에 남북한이 유엔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을 때 그 아프리카 국가 50개 국가들이 북한을 지지한다라고 했으면 좀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합당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이 뭐 북한에 표를 준다고 하면은 이건 뭐 외교적으로 엄청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관계나 앞으로 멀리 통일까지 내다본다면 이 남북 관계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아프리카의 표심을 잡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가 부산 엑스포 우리가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사우디에다 표를 줬어요. 이걸 넘어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가 중요하다. 중국은 아프리카하고 형제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 예전에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대만이 내려오고 중국이 들어갈 때 아프리카가 표를 중국에 몰아줬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전부터 중국과 아프리카는 이렇게 제3세계로서 이런 되게 어떤 동반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유엔에서 막강한 힘을 아프리카가 발휘하는 걸 보면서 중국이 아프리카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외무장관이 한 해가 바뀌었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하는 국가들이 꼭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을 합니다. 그만큼 아프리카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건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과 얻는 건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 또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국이 굉장히 큰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무역액도 엄청나게 큽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진출을 많이 해서 현재 8,000개가 넘는 중국 기업이 진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0만 명 정도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역액도 엄청 늘어서 아프리카 전체 국가와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1대1로 계획,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1대1로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는 곳이 역시 아프리카입니다. 홍해 입구에 있는 지부티 같은 나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항구들, 아프리카에 있는 항구들을 중국이 개발을 해서 또 이제 철도를 개발을 해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광물 같은 것들을 중국으로 최우선적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2023년에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무역액이 2,800억 달러 정도,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오고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억 달러도 안 되거든요. 아주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이미 아프리카 나라들을 다녀보면 중국산 제품이 무지무지 많아요. 중국산 소비재도 많이 있고, 핸드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식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의류 같은 것도 중국에서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중국은 당연히 이런 소비 시장을 얻게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광물은 선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이 그쪽에 이런 여러 차관을 빌려준다거나 또 커다란 국가적인 일들을 하면서 대규모로 이런 금융 관련된 지원도 하면서 또 정부에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게 또 이제 그 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되니까 그 지역에서 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에 중국이 진출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하고는 굉장히 우호적인데 그 국민들은 사실 거부감이 조금 있습니다. 예,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좀 싫은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뭐 일방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장을 만들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뭔가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빼먹고 있어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예전부터 이런 그 외세의 침략이나 식민지배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뭐 이렇게 누르려고 한다, 우리 자유를 뭐 빼앗으려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 와서 이건 중국의 기업 문화나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 문화나 이런 문화 같은 게 약간 좀 강압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하고 뭔가 이 상대방을 잘 배려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받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뭔가 무례해? 왜 이렇게 뭔가 강압적이야? 같이 만나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받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나 또 너무나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낯선 것에 대한 이런 당황스러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미 중국이 너무나 많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싫어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에스와티니가 이름이 예전에 스와질랜드였는데 스위스하고 하도 비슷해가지고 바꿨답니다, 나라 이름을. 스와질랜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어디서 오셨어요? 스와질랜드에서 왔습니다 하면 아 스위스 이러니까 스위스 아니고 스와질랜드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이제 모르니까 아예 그냥 나라 이름을 에스와티니, 스와지족이 사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스와질랜드는 스와지 사람이 사는 나라. 이 스와질랜드가 예전에 독립을 한 후에 대만이 그 독립을 바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나라들이 그때 당시에 1960년대 독립을 했을 때 이걸 인정을 안 해주면 식민지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대만이 굉장히 빨리 이 에스와티니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때 에스와티니도 우리도 대만 인정했어요. 그때 그 의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에스와티니가 이게 약간 독특한데, 이 나라는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고 왕이 실제로 지배를 하는 나라예요. 뭐 영국은 왕이 있지만 그냥 약간 장식용 같은 느낌인데, 이 에스와티니는 왕이 지금도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 대만과의 의리를 기억을 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사실 중국이랑 관계 이어가는 게 훨씬 낫죠. 그냥 물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에스와티니는 계속 대만과 관계를 이어가면서 전 세계에 대만하고 관계를 이어고 있는 나라가 13개국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 에스와티니를 좀 회유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말도 하고 또 협박도 합니다. 에스와티니 사람들이 중국에 방문하는 거를, 비자 발급 같은 거를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랑 같이 하자 하고 이제 꼬시는데, 이게 의리라고는 다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한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죠. 1960년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가나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수재민 피해 입었다고 막 원조해주고 그랬습니다. 불쌍한 한국을 위해서 원조해주고 그랬어요, 가나에서. 그럴 정도로 이렇게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어깨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배도 받았었고, 전쟁 내전이 일어나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었고 그랬었는데,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 나라가 성장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굉장한 자극이 되는 겁니다. 야, 한국은 저렇게 성장했어.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간다나 루안다나 여러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모티브로 한 이런 국가 경제 발전 계획 같은 걸 세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제 발전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이런 또 조언을 듣기도 하고, 굉장히 또 많이 활발합니다. 우리나라 코이카나 코피아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런 경제 발전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 알려진 게 우리나라 그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으로 전투병력 파견해 준 게 되게 잘 알려져 있죠. 그때 다시 강류 부대라고 하는 그 에티오피아 황제 직속 친위대를 보냈습니다. 친위대 포함해서 한 6천 명 정도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되게 열심히 싸우셨죠. 정말 잘 싸웠다고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100명 넘게 전사하고 또 500명 이상 부상당하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싸운 것이 정말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분들이 이제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좀 순환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이다 보니까 그 참전 용사들이 북한이랑 싸운 거잖아요. 우리 한국의 남한의 편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지금은 그분들의 후손들을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후손들이나 또 그분들도 살아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살아계신 분들이 코리아 마을을 또 이루어 가지고 같이 계시기도 한데요. 그런 것도 있고, 남아공에서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공군을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공군이 남아공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한류가 엄청나게 바람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드라마 같은 거 굉장히 유명하고, 또 영화나 또 최근에 넷플릭스 덕분에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한국 작품이 인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역시나 K-팝, BTS가 엄청 큰 전환점이었는데, BTS 이전에도 뭐 엑소나 샤이니 같은 그룹들이 아름아름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한국 하면은 제가 처음 아프리카 갈 때 그때 한 2007년, 8년 이때였는데, 2008년 그때만 하더라도 나 한국에서 왔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니네 왜 핵폭탄 만드냐 그거였습니다. 거기는 노스코리아고 우리는 사우스코리아고 설명해 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사우스코리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아는 거는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박지성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일단 뭐 소리부터 지르니까요. 우리나라가 멋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에티오피아 제가 갔을 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놀랍게도 한국인 관련해서 행사 때도 만났었고, 그냥도 만났었고, 그냥 그렇습니다. 뭐 이집트 같은 데서도, 중동 지역에서도 한류 붐 엄청 강하고요. 제가 또 케냐에서도 이렇게 한류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이게 BTS가 정말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에 그 안 좋았던 이미지에서 좋은 이미지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 이미지가 정말 그냥 6.25 전쟁 그 이미지로 끝난 상태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BTS가 알려지고 또 여러 가지 한류 넷플릭스 영화들이 이제 흥행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멋있고 쿨한 나라가 있었어? 하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한국이 아니네 하고 이미지 전환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한국 굉장히 이미지가 잘 닦여 있어요. 아까 중국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 그래도 되게 중립적인 이미지로 선한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NGO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 있는 아프리카 진출하면은 막 돈을 긁어모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진출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아직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착이 안 돼 있는 게 있고, 또 그 나라의 이런 금융 관련해 가지고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사업을 할 때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융을 이용해서
대출이나 여러 가지 자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현지에서 금융적인 부분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고 이자도 굉장히 높고 그런 면이 있고 또 외국에서 아프리카에 투자한다고 할 때도 뭐 같은 이유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이 차관을 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DCF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재정 관련된 구호 기금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 사업이 확보된 상태에서 돈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재정적인 부분 외에도 이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나게 다양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한 나라 안에서도 달라요. 언어나 이런 문화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케냐에 진출할 때 다르고 뭐 탄자니아 진출할 때 다르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과 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한국에서 하는 거랑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랑 뭐 똑같은 팥빙수 장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다르죠. 팥빙수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아니 더운 나라니까 시원하고 맛있는 팥빙수 얼마나 좋아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데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차가운 거 싫어하거든요. 차가운 거 잘 안 먹어요. 콜라도 데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콜라도 차갑게 해서 먹으면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문화가 다 다른데 그냥 일차원적으로 여기 당연히 이런 거 좋아하겠지 하고 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뭐 이거 시장조사 이런 거 당연한 얘기고요. 또 그곳에 이런 그렇게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보다 좀 불필요한 쪽으로 비용이 많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나 여러 가지 이런 블랙머니 같은 것들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사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뭐 개발도상국과 사업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는 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이 매이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사업 철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주의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쨌든 이 나라들이 자기들도 발전하고 싶으니까 외국에 이런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투자자들도 있으시고 중국이나 뭐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곳이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뢰거든요. 왜냐면 아프리카에 사업하러 온다고 해서 그냥 털어먹고 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되게 좋은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고 쫙 이렇게 청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멋있게 보여주고 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나 이런 뭐 공무원들이 그거를 뭐 덥석 물었는데 이 사업가가 추진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도망가면 끝이거든요. 남아있는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이걸 다 덤탱이를 자기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되게 신중하게 보는 거고 신뢰 관계가 쌓일 때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갈 놈인지 아니면 정말 사기칠 놈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들 왜 이래 싶은데 그들 입장에서는 엄청 진지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사업한다고 와서 빵꾸 내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신뢰 관계를 만들 때까지 그 관계를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이메일 보냈어요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못 믿는 거예요. 정상적인 국가 간의 거래라면 그 룰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보내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받고 하면 당연히 이게 움직여지고 하는데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직 잘 마련되지 않은 나라들은 그 룰 자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무역이 되는 거지 싶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뭐 중간에 다른 어떤 통관 절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른 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안 했던 걸 또 뭐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거래할 때는 이메일 한 통 보내고 뭐 이렇게 전표 보내고 뭐 돈 보내고 하면 되는 일이 아프리카 어떤 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은 나라 무역을 할 때는 뭐 그런 거 다 했는데 당연히 일주일 후면 답변이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그쪽 사람들하고 만나고 또 형 동생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 후에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뭐 해줬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내가 보냈으니까 해주겠지 싶으면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함정이 있는 거죠.